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귀족님들하고 돌비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귀족님들과 돌비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 예.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사람 아닐까요? 물론 뭐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거나 해를 끼치는 것도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그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 예.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중에서 네. 농구 선수로 있었다가 관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진 친구고 지금 횟수로 한 15년 이상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랑 사이좋게 오삼불고기를 먹고 있는데 먹다가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이래요. 오, 예. 근데 이 동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좀 촌구석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조금 덜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 친구도 형편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았고 그 친구 성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 친구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친구 성격은 굉장히 부침성이 좋아요. 오.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부침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너무 부침성 좋은 뭐 리트리버 같은 그런 수준으로 하도 살갑게 말을 건네고 그런 수준이라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너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너 그러다가 통수 맞으면 어떡할 거냐. 너무 살갑게 대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뭐 따로 뭐 저한테 얘기한 건 없습니다만은 표정으로는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 성격상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의 성격은 그러한데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동네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좀 많이 작아요. 인가도 한 4-5동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게다가 굉장히 조용해요. 산으로 완전히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곳에 마을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외진데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17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한 커플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네. 나이는 20대 한 중반 정도였는데 특이했던 거는 남자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 보였는데 여자분께서는 어디 동남아 여자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좀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기신 분이 이사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로는 아예 국제병원으로 알아보고 입주를 했구나. 야,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구나. 그래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별로 반가이 맞아주는 정도로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 이유가. 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남편분께 여쭤봤대요. 혹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고 도심 쪽으로 집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게 마누라가 좀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남의 일에 좀 사사건건 코치코치 캐무는 게 조금 실례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묻지 않고 그러시구나.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봐요.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처에 어르신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근데 어디선가 그 동남아 분으로 오신 와이프분은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뭔가 싸늘하다고 해야 되나? 오. 뭔가 동남아 쪽이다 보면은 피부톤이라는 게 약간 조금 검은 톤이지 않습니까? 그린 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분은 그린 톤은 그린 톤인데 성격이 굉장히 뭔가 매서워 보인다랄까? 그렇게 느꼈대요, 그 친구가. 이제부터 그 여자를 똘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넉 달 지났다고 했나? 넉 달 지나서 부모님이 어디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갈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집에 친구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됐는데 부모님도 뭐 가셨겠다 그래서 자기도 집에서 그 당시에는 왜 정확하게 거의 한 14년 전쯤이니까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나 그런 거를 그 친구가 별로 무력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 가지고 놀지 않고 단순하게 다른 친구들하고 보드게임 같은 거 그런 거를 즐겼대요. 그런 거를 하면서 친구들 초대를 했대요, 집에. 한 3명 정도 초대를 해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놀았대요.
계속 놀면서 저녁도 집에서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갑자기 마을에 살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어르신 분께서 갑자기 대뜸 혹시 요번에 그 이사 온 부부 못 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없나요? 여쭤보니까 집에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지금 둘 다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상하다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친구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냐? 남의 일이다.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다려보시죠. 뭐 큰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별일 아닐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분을 저 집까지 배웅해 드리고 그 당시에는 배웅해 드리는 그런 게 있었대요. 네. 배웅해 드리고 다시 집에 오는데 집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역자 모양으로 친구의 집이 맨 끝에 집에 꺾인 곳에 거의 중앙이죠. 기역자의 중앙에 거기 꼽사리에 껴있고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집이 국제 결혼하신 분 그 예? 집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집이 무서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넉 달 정도 내가 이 집을 지나치고 학교 등교도 하고 친구들이랑 피방 갔다가 잠깐 오고 그랬지만은 오늘은 뭔가 느낌이 틀린데? 라고 느끼는 날이었더래요. 그래서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어디선가 뭔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예?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로 그 집이래요. 그 국제 부부의 그 집에서 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르신께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갔대요. 문 앞에 갔는데 보통은 저희가 문이 잠겨 있으면은 좀 약간 덜컹거리는 정도지 사람의 완력으로 하면 좀 뚫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풀쩍만 밀었는데 바로 열리더래요. 띵 소리 나면서 그래서 왜 열리지? 문 단속 안 하셨네? 그러면서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완전히 암전 상태예요. 암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전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달아놓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흑백 그냥 완전히 암흑천지라서 아예 그냥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어둠에 적응되지 않으면은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둡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쇠붙이 소리가 점점 심하게 좀 더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또 몸을 덜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는 저 쇠붙이 소리를 주방에서만 들었지 밖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답니다. 집의 형태가 어떻냐면은 그 너와 집 같은 그런 느낌의 집 있잖아요. 너와 집 있으면 앞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마루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니까 조금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대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실과 화장실의 그 사이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 딱 봤는데 동남아 그 똘비가 칼을 막 슥슥슥슥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칼 가는 모습까지는 사실 뭐 요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칼 가는 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뭐 소름 끼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소름을 끼쳤냐면 방소였어요. 그 방이 남편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더 접근을 했죠. 갔더니 이 여자가 남편의 시신을 조금씩 해하고 있더라고요. 오. 이게 어둠에 잠식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루엣은 어차피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어둠에 적응이 되면은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방 안에서 그 여자분은 남편분으로 보이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그 사람을 천천히 해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봤는데 마치 정말 즐거워 죽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다리가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겠대요. 이야, 예. 그래서 도망은 가야겠는데 다리가 안 떨어진대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살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면은 나 도망가야지 이거 다 잡히면 죽는다 이럴 것 같잖아요. 정작 그러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다 구라래요. 그거 그냥 영화에서만 적용이 되는 일이래요 그게. 그래서 진짜 숨 죽이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 친구가 스마트폰 대신에 투지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투지폰에 알림음을 끄고 진동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그 친구가 좀 대처를 잘했죠.
진동 모드로 한 다음에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모르고 옆에 있던 주전자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똘비가 그 행위를 멈추고 고개를 돌리면서 그 친구를 봤대요. 봤는데 이미 얼굴은 완전히 그냥 피 칠갑으로 난리가 나 있었고 마치 그냥 완전히 어디 광기 어린 그런 눈빛이랄까? 그런 눈빛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태국어로 뭐라 하더래요. 아, 뭔가 안 좋은 말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막 달렸대요. 막 달렸는데 이게 굳었던 다리가 풀리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광경까지 목격을 하고 예. 어찌고 보면은 사고 현장을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만 생각이 들었대요. 와, 도망을 이거 어떻게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이다 보니까 도망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인가라도 몇 군데가 좀 더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5군데밖에 없어요. 피할 곳도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고심 끝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집이래요. 왜냐면 집에 친구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하나 또 있었대요. 그때 그 친구가 체구가 좀 작았어요. 키가 160도 안 됐어요. 17살 치고는 성장이 조금 더디죠. 그래서 집에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는데 마침 안 쓰는 장독대 빈 게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지금 피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뭔 일이냐, 뭐 귀신이라도 봤냐, 친구들은 장난친다고 생각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 표정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공포스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지금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제발 어디 숨어있자. 내가 지금 장독대 그트가 생각까지 했는데 야, 그래도 니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집에서 그럼 꼼짝 말고 있자. 불 다 끄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 3분 정도 지났을까? 바로 담벼락 너머에서 태국말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이 친구가 뭐 태국어를 알아야 말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속으로 대미면서 분명히 나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조용히 있어야겠다. 야, 너네 다 조용히 있어.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 한 2시간 정도씩 그렇게 막 공포에 질려 있었대요. 그 친구들이랑. 그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좀 서툰 한국말로 똘비가 씨이라고 하더라고요. 씨 이렇게 죽였어야 했는데 전 깜네. 근데 약간 이게 서툴면서도 너무 선명하게 그 욕설들이 다 들리니까 뭐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친구들도 너무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 냈더래요. 그래서 그 2시간을 지나고 나서 겨우 그 위험을 피했는데 피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조금 안심이 되는지 얘기를 다 하니까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야, 니들이 증인이 좀 돼주라. 근데 사실 얘네들은 본 게 없어요. 그냥 욕설만 들었을 뿐이지 그 사건의 목격자는 그 친구뿐이었고 그 친구의 친구들은 사실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숨어 있으라고 하니까 숨은 거지 뭐 따로 위협을 받았다든지 딱히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 해도 우리가 본 게 없고 우리는 단지 욕설만 들었을 뿐인데 뭐 방법 있냐. 그냥 네가 본 거 그대로 가감 없이 경찰서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말이 사실이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알겠다. 대신에 같이 가자. 같이 가기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리 있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고맙게도.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친구가 굳이 경찰서로 갈 필요가 없겠더래요. 이미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예. 부모님께서는 아직 안 오셨지, 경찰은 와 있지, 친구들은 강제로 그냥 거기서 꼭두 새벽을 기다렸지. 그 친구들 집도 못 갔어요. 네.
집도 못 갔는데 경찰들 와가지고 막 사건 조사하고 현장 검증하고 그러고 있지. 마을 주민분들 얼마 안 되는 분들 오셔가지고 모여들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게 뭔 난리냐 이 얘기들 나누고 계시고. 그래서 그 현장을 봤는데 그 친구가 봤던 게 잘못 본 게 아니었더래요. 피해자가 남편분이 맞고, 근데 추가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아까 전에 친구를 찾아왔었던 어르신분까지 거기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총 피해자가 두 분이죠. 경찰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국제 결혼으로 왔던 그 똘비가 네. 나쁜 마음을 먹고 입국을 한 것 같더래요. 이미 그 태국에서 조금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쪽으로 도피하다시피 왔다고 하는데, 예. 입국할 때는 몰랐는데 이미 거기서도 사건 한 건 때문에 지명수배가 된 범죄자였대요. 그랬는데 이 여자의 플랜이 뭐였냐면,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지내게 되면 자기도 정식으로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막 범죄 경력 증명서 이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았대요, 크게. 그래서 그거를 허점을 노리고, 그때는 결혼 중매 업체가 성행을 했는데,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서 이 남자랑 어찌저찌 연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 남자를 해한 다음에 자기는 좀 새 삶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르신분께서도 친구가 목격하기 전에 어르신분께서 가장 먼저 목격을 하셨고, 그 똘비는 그 어르신분도 잘못되게 만들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이 친구가 살면서 무서웠던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이거였는데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친구 중에서 또 커플 매칭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그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그 친구의 이야기는 딱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네. 그냥 요즘 국제 커플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라고 얘기를 스타트를 끊었죠. 네. 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결혼 중매 커플 매칭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대요. 국제 결혼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패턴이 변하고 있대요. 예전처럼 중개업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혼하는 방식이 오히려 줄었고요. 예. 오히려 약간 좀 유학이나 워홀이나 어디 뭐 취업이나 SNS 이런 걸로 만나는 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국제 커플이 많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대요. 보일 수가 있대요, 그게. 그래서 사실 커플 매칭 앱 쪽은 분명히 국제 매칭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매칭 업체나 앱을 통해서 만약에 회원 등록을 해야 매칭을 해준다든지 뭐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렇지가 않냐. 그럼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그 정보들 중에서 제공이 안 되는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딱 정말 경악스러운 말을 들은 게 뭐냐면은 범죄 이력 조회가 안 된대요. 아, 네. 일반적인 결혼정보 회사나 커플 매칭 서비스는 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를 못한대요. 범죄 이력 조회를 애초에 못할걸요? 그 불법일걸요? 예,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라서 네. 회사가 직접 어떻게 뭐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맞아요. 회사도 못해요, 이거. 사실 이거는 개인 신상 정보 중에서도 네. 가장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회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의 업체에서는 이거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대. 그거를 강요를 못 한대요. 그래서 애초에 요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 말인즉슨 해외 사람에게도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그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네. 연인을 만나거나 애인을 만들고 싶다, 뭐 솔로 탈출을 하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께 이거를 조금 팁을 약간 드리자면, 본인의 정보를 먼저 과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하면 뭐 집 주소, 주민등록증, 금융정보, 가족정보, 뭐 일상, 동선, SNS 뭐 이런 거를 먼저 까면 안 된대요.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도 그거를 안 깐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정상인이고 이거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대요. 애초에 상대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정보는 급하게 안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투, 속도, 관심사 패턴을 잘 보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 이거 운명이야. 이런 시기는 쌍팔년도 시절에 나 통했지 지금은 아니래요. 너무 빠르게 연애 관계를 언급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탁을 하면은 무조건 거르래요. 네. 그리고 본인의 일상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많이 공감이 됐던 이야기인데 질문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정작 본인 얘기를 거의 안 하면은 그것도 의심하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경찰분께서 얘기해준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 여자가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를 매겼는데 거의 만점에 도달했대요. 예. 그랬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에서도 이미 저지르고 입국을 했는데 거기서도 걸리지 않고 피터링은 거치지 않았고 이 똘비가 사실은 그 허점에 이용을 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든지 성급하면 안 된대요. 살면서 절대로 성급하면 안 되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다 따지고 얘기를 다 나눴는데 후에 가서 조금 의심이 갈 만한 일이 생겼다 싶으면은 비자 상태를 한번 여쭤보래요. 비자 상태를 무조건 여쭤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솔로 탈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옆구리가 시리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본인이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조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해외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뭐 다 상관없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너무 또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세상에 온 거면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고 오늘 서머 헤이츠님께서 이야기 또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또 야외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도 안 껴가지고. 춥죠? 오늘 진짜 엄청 춥습니다. 여기 영하입니다, 영하. 그러니까 영화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 들어가셔가지고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서머헤치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습니다. 서머헤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머헤치님. 예, 안녕하세요. 여름이 가장 싫은 썸메이츠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행복하시겠네요. 아주 행복해 죽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더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네요, 진짜. 진짜 비줌님들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헤이츠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서머 헤이츠! 저에게 한 15년 정도 알고 지낸 여사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사친이 겪은 이야기이자 제가 동시에 겪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일단 이 친구의 이름을 지영이라고 할게요. 이 지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서 일찌감치 유아교육과로 진학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유아교육과로 괜찮은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일단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취직이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영이 이 친구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간략적으로 하고 이 지영이가 근무했었던 어린이집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거기서 수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유미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말수가 많이 적었어요.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활발하고 체력이 넘치다 못해서 어른들도 감당할 수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조용한 겁니다. 말수도 없고 활동량도 거의 없고 뭘 물어봐도 애들이랑 어울려 지내지도 못하고 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성격상 좀 얌전한 편인가? 얘가 뭐 남 모르는 고충이 있나? 근데 아이 행실이 나쁘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색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극하게 너무 조용하게 지내는 것 외에는 뭐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지영이랑 같이 근무를 했었던 18이라는 같은 동기 쌤이 있었습니다. 이 18 선생을 조금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도 말수가 좀 적어요. 다른 쌤들하고도 또 좀 어울려 지내지를 못했어요. 유미라는 친구랑 거의 동급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씩 저랑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로 야, 썸머 너는 네 생각에는 네가 아직 뭐 아이를 안 가져봐서 네가 뭐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네 생각에는 지금 이거 둘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근데 뭐 너도 어린이집에 취직이 된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고 나도 조금 바쁘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뭐 너가 아이를 정말로 좋아하고 그런 깊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좀 네가 선을 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되 아이가 조금 수상쩍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싶으면은 그때는 네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만은 그 친구가 그래 그게 맞긴 한데 내가 요 며칠 그 친구랑 그 쌤이랑 좀 둘이 너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 또 시작이다. 또 오지랖병 걸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대충 얘기를 얼버무리고 자리를 파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유미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온몸에 멍이 조금씩 든 상태로 등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자마자 지영이가 얘기를 했죠. 유미야 너 몸에 너 왜 그래? 이거 멍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는데 유미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지영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뭐 도와달라는 눈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눈빛도 아니었고 그냥 허하게 바라보고 있다? 약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지영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82를 불러가지고 저 183, 그 유미 좀 한번 봐주세요. 유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182는 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182는 더 이상해. 둘이 뭐 하는 거야. 답답하고 막 그러죠. 지영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멍들어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얘기를 해줘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치부를 해버리고 자기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182가 요 며칠 동안에 좀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쌤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애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케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본 서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82는 진짜로 정말 자격 미달이 수준으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미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무관심한 거예요. 특히나 유미한테요. 그래가지고 182 행실을 좀 수상쩍게 여기는 와중에 어느 날 유미가 한 5일 정도 등원을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간은 그냥 집에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정말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등원을 못했나 보다. 부모님께서 그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5일이 넘어가니까 점점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는 거 있죠. 의심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상에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하원도 원칙적으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등하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등원을 시작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2주 동안에 부모님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산상을 딱 들여다봤는데 유미 어린이만 등록이 돼 있고 부모님의 성함은 아예 공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등록을 했지? 본인이 등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다른 쌤들한테 여쭤봤죠? 근데 아무도 본인이 등록했다는 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마음속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안 좋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씩 품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어린이집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딱 지영이가 오세요 하고 받아보니 경찰이라는 거예요. 혹시 유미 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거기 맞나요? 이렇게 여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다고. 예, 혹시 요 며칠 등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가 맞다고, 유미 며칠간 지금 곧 6일 넘어간다고 등원 안 한 지가, 그렇게 말씀해 드리니까 형사분이 정말로 막 한숨을 진짜 계속 내쉬면서 유미 어린이가 소위 잘못됐다고 하죠. 잘못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도 형사분들이 총 출동을 하고, 게다가 유미가 살았던 그 자택에도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지영이한테서 전해 들으면서 진짜로 이거는 얘가 뭐 나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이고 되물었던 얘기거든요. 예? 이 유미의 어머니가 1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영이의 동기 어린이집 쌤 있죠. 18이가 유미의 어머니였고, 그 유미를 죽인 범인도 18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를 했는데, 체포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영이가 뛰쳐나가가지고 18이를 붙잡고 막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내 얘기 다 들었다. 야, 너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 어떻게 네가 네 딸을 죽이냐고. 미쳤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18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입이 귓가까지 째지듯이 웃더라고요. 자기가 본 웃음 중에서 그게 가장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대요, 그게.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이상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이한테 한 짓은 둘째 치고 얘는 진짜 이 웃음을 통해서 얘는 진짜로 얘는 더한 짓도 하겠구나. 진짜로 더 나쁜 짓을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허탈하게 어린이집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형사님하고 어찌됐든 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던 만큼 이 지영이도 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으면서 지영이도 몇 가지 알게 된 점이 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사실 18이 어찌고 보면 이 미친 여자는 유미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대요. 그러니까 입양아였던 거죠. 그리고 유미는 미혼모한테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고아원 출신이죠.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18이한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케이, 입양 순서는 그렇게 됐고 유미랑 18이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죽인 동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동기를 여쭤봤대요. 형사님들도 모르겠대요. 접점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이한테서 들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계속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또 18이한테 묻자니 18이한테 묻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나올 것 같고 그냥 경찰서를 걸어 나오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입양 딸이라지만 딸을 죽인 이유를 도통 모르겠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다 접목을 시켜봐도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이 지나서 그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학부모들도 더 이상은 동원 못 시킨다. 어떻게 그 사이코 어린이집 쌤이 근무했었던 곳인데 어린애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느냐.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은 폐쇄가 됐고요.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조금 안 지났을 때 며칠 뒤에 지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어디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물어보니까 지영이의 외숙모분께서 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외숙모를 왜 만나 뵈야 하냐고. 야, 나랑은 상관없지 않냐. 나는 니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은 뭐 친구이자 뭐 제3의 입장이지만은 야, 내랑 같이 갈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외숙모분께서 꼭 좀 너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다. 그 언제 오시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한 이틀 뒤에 출발을 했죠. 이틀 뒤에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틀 뒤에 출발을 해가지고 갔는데 경남이에요. 경남에 당집이 위치해 있는데 자세한 지명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여기 그 외숙모분께서 생각보다 신발이 좀 센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집에 저는 처음으로 방문한 거였고 지영이도 처음으로 방문한 거였대요. 그러면서 그냥 당집 들어서자마자 당집 외형이랑 내부를 딱 보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저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당집의 분위기이면서 모습이었는데 네. 딱 그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외숙모분께서 대뜸 아휴 그 아이 참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지영이도 전후 사정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봤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더더욱더 그렇고 저는 거의 반강제로 그냥 연행하다시피 끌려온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어쩐 일로 저를 부르셨냐고 그래가지고 딱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외숙모분께서 지영이에게 먼저 얼마 전에 너네 직장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갑작스레 죽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네 맞아요. 근데 20여 년 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사이에 왕래가 뭐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외숙모분이 내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 생판 모르는 여자아이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 근데 그 아이의 입, 눈, 코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어. 근데 그러면서 뒤편에서 총각, 자네가 뒤에서 양반다리로 있는 상태에서 팔 뒤로 묶인 상태로 뒤쪽에서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잡아 뜯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쭤보니까는 1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숙모분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총각도 지영이 너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들어. 이 시간 이후로 그 사건 절대 개입하지도 끼어들지도 마.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지영이 너 이런 일 좀 절대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동시에 물었더라고요. 지영이하고 저하고. 그러니까는 외숙모분께서 그 아이 그 18이라는 그 미친이 버섯으로 독했어. 그것도 며칠 천천히 그 미친은 재미로 죽이고 싶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온 거야.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무당도 엮여 있어. 아마 지영이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영이 너 그때 형사한테 얘기 아마 너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유미 방에서 부적이 나왔는데 알지? 그러지만은 지영이 모습 보니까 얘가 몸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던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지영이한테. 야, 너 뭔 소리야? 너 나한테 뭐 빼먹은 거 있냐? 너 뭐 이야기하면서 빼먹은 거 있었냐? 그러니까 아니 사실 내가 너한테는 재수 옴붙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숙모분께서 아이고 하면서 키씨 그 부적은 양밥의 목적이 거의 100%일 것이고 그 18이라는 이랑 공모를 했을 거야. 독버섯으로 가해자를 한 명 더 만든 뒤에 본인은 당집에 딴 데 가서 열면 되는 일이고 어차피 문 닫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잡을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은 어차피 무속적인 거는 뭐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을 그런 시대인데 그건 그거대로 그만이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분명 그리 했을 거야. 18이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무당을 이용했고 무당은 18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아이 목숨 가지고 장사질을 한 거야. 장사질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은 누가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독버섯으로 한 아이를 잘못되게끔 만들려고 했을까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굳이 죽여가지고 자기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제가. 그러니까 외숙모분께서 또 헛웃음 치시면서 야 총각 내가 얘기할 때 뭐 들었어? 그
들 재미로 죽인 거라니까. 재미로. 다른 목적 아니야. 재미로 죽였고 무당놈은 아이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고 돈을 버니까 땡 잡았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형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지영이가 얘기를 들은 게 그 자리에서 외숙모분이랑 저랑 같이 들은 얘기인데 와. 그 18이라는 있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네. 내가 한 명만 죽일 게 아니고 2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버킷리스트였대요. 그게 그 어린 아이 20명을 죽인다는 게. 그 한 명 외에 다른 타깃도 그 어린이집에 몇 명이 또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자기 친구의 그 친구분은 조금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었대요. 형사가 그러면 그 독버섯 그거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직접 공부를 했다. 어디 10만이를 통해서 뭐 안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뭐 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온 산을 다 뒤졌대요. 정말 안 가본 산이 손에 꼽을 정도로 다니면서 독버섯들을 다 채집을 했대요. 실제로도 182의 아지트에서, 아지트라고 하면은 그 거실 구석탱이 쪽에 보면은 우리가 왜 보통 그런 데에는 에어컨을 놓거나 전자제품을 조금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다가 실제로 독버섯 가루가 발견이 됐었고요. 그 독버섯의 종류를 보니까 광대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광대버섯 정보를 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중금속이나 그런 독극물로 중독을 시키는 경우에는 금방 사람이 뭐 안색이 창백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버섯으로 중독이 되면서 죽으면요 멍부터 든대요. 멍부터 온몸에 생기면서 설사가 엄청나게 났대요. 그러면서 지용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유미가 살아 생전에 설사를 많이 했구나. 얘가 탈수 증상도 보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좀 일찍 알아챘걸. 자기 딴에는 그거를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영이는 어린이집으로 아예 그냥 유아교육과와 관련된 취직은 절대 안 했고요. 지금은 그냥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를 이런 식으로 기상천외하게 그것도 무속적인 사람과 엮여가지고 한 아이의 목숨을 마치 그냥 좀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어떤 사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네. 왜 18이라고 지었는지를 알겠네. 예, 맞습니다. 의도적이신 거네 이거 18. 네, 맞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읽는 대로 읽고 싶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거북할 수 있으니까 그냥 18이라고 하신 건데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해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악마 같은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서머헤치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은 다반사예요.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